죄란 무엇인가? 이 죄는 우리 뭐 신학자는 아니어도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 게리 앤더슨에 의하면 죄는 갚아야 할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었겠어요? 지었겠어요. 수많은 죄를 지었겠지.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나를 그 죄사함을 해줬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나처럼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받은 혜택을, 받은 은혜를 다 이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난 사실 굉장히 실망하고 그냥 은퇴를 빨리 했어요.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밥 굶지도 않을 것 같고 노숙자가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정도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어려서 참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네, 주영님, 네, 지금 이 힘든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훗날에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시민들 기운 냅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생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내가 큰 돈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짜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로 십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우리 채널에 가입해가지고 이 채널에 가입해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민 내에 그러니까 한 14,000명,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14,000명 정도 회원이 되면 창립총회를 해서 창립총회까지 들어왔던 설립 초기 멤버죠. 발기인이라고 본이 있는데 한 14,000명 정도 되면 발기인들 총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창립하고 곧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행사도 하면서 우리가 건민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조직 형태로 해 나갈지를 이제 이 세상에다 천명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길러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제가 암호화폐 회사를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 얘기하면 또 나중에 하겠지만 우선 AI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중요합니다.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나오면 인간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게 첫 번째는 AI,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뭡니까 바이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삶이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120세, 150세 세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에 인류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째는 크립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ABCR이라 말할 수 있죠. AI, B는 바이오, C는 크립토, R은 뭐야? 맨 마지막에 R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이것이 엄청난 대변혁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은혜로 받은 이것을 이제 죽으면 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후손들에게 남겨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아마 아담 스미스와 같은 시대에 그 칸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칸트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공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 사회에 조화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죽음, 그의 삶의 영혼의 죽음이 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쥐새끼들, 어둠의 세력에 있는 이 쥐새끼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 최상목이 요놈이 아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충격적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저거 이상하다. 쪽지를 받았는데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계엄 관련 모임 같은 느낌이 있었다. 차관보에게 줬다.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대통령이 줬어.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자기가 안 보고 차관보에 줬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통용되냐고. 다 밝혀졌지. 누가 밝혔어? 강진구가 싹 밝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최상목이 이놈은 조선시대 같으면 능지처참을 했을 겁니다. 이거 거짓말 다 밝혀졌어요. 거의 밝혀. 오늘 또 한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준. 이창용도 거짓말한 거죠. 이거 하는 총재. 박종준. 얘는 뭐야?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김성훈, 이광운가 하는 놈은 그 뭐 본부장이라고 그럽디다. 뭐 2급인 모양인데. 요놈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놈들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정신세계는, 요번에 보니까 이재명 체포조를 5명 꾸려서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신세계에는 이재명이 그냥 눈에 가신 거야.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어제 겁니다. 지난달 4일 새벽 0시 25분께 5명의 방첩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했어요. 백팩에다 뭐 이 체포하는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휴대하고 백팩으로 국회로 출동했어. 이재명 체포조를 시작으로 같은 날 새벽 1시 5분까지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는 10개 팀의 49명이었다. 뭐 그 얘기는 다 이제 언론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봅시다. 그 정신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별세 하셨는데 그 정하은 작가가 그 12.3 계엄에서 처단받지 않은 그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후가, 그러니까 처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했어야 된다고, 전두환 세력. 근데 그걸 약 용서해 줬거든.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그 강의를 1시간 내내 한 적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말라. 용서했기 때문에, 제명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그 생각을, 내가 실패해도 죽진 않는다. 이런 개수작을 부린 거죠. 정하은 작가가 아주 귀한 책을 썼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죠.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경향신문 기자와 대담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아은 작가가 별세하시기 전에 49세인데 젊은 나이인데 무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무 비현실적이라 대부분 사람이 현실이라고 체감하기까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진짜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년 동안 검찰이라는 최강의 권력 집단에서 일했습니다. 검찰의 힘은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검찰은 내부의 범죄를 향해서는 관대합니다. 모든 검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소 권력을 휘둘러 온 검사의 법의식은 시민들의 법의식과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로 명성을 쌓았지만 자신과 주변인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제왕이었어요. 불투명한 검사의 세계에서 투명한 대통령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낭떠러지의 상황에 내몰리자 정치적 낭떠러지 상황에 내몰린 거예요.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고정 댓글란에 다 읽어보시라고 정아은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다 놓고 지금 그걸 한번 쭉 보려고 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책인데, 그걸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그게 어떤, 저는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